안성환의 시사야. (1872년) 1년 일어난 신미양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지금은 한미 간의 혈맹이지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는 조선과 미국이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싸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전투에서 빼앗긴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신미양요 150주년을 맞아서 미국의 전리품이 돼버린 조선 어연제 장군의 깃발, 수자기, 그 속에 담긴 말 못할 사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미양요 150주년이라는 거 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이 6월 1일인데요. 네. 미국 함대가 강화 해협을 허락 없이 항해하니까 강화도에서 진을 치고 있던 조선 군대가 발포하고 미군이 반격한 그 150년 전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미국의 당시 이제 빼앗긴 장군기가 수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깃발입니까? 한자로 지휘관을 뜻하는 장군 숫자를 이제 깃발 한가운데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새겨놔서 그 수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작이가 걸린 곳은 총지휘관이 있는 본영이라는 소리입니다. 국내에 전해진 것은 근데 단 한 점도 없었어요. 그게 계속 걸려 있었긴 했는데 딱 한 점이 지금 강화 역사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지만 이 깃발의 소유권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메릴랜드주의 애나폴리스 해군 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었는데 그걸 2007년 10년 장기 임대로 빌려왔고 2017년에 이제 그 임대 기간이 끝났지만 다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거 눈 가리고 아웅입니까? 네.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건데 되돌려줘야지 맞는 건데 계속 장기 임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2007년에 장기 임대를 성사시킬 때도 우여곡절을 좀 겪었는데 문화유창에서 현지 박물관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 수작이 반환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이제 타진을 했어요. 그런데 미 해사 박물관장이 반환이 미 국내법상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완전히 그었다 그럽니다. 미 국내법상 불가능하다고요? 이거 빼앗아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 측에서 보면 이 수작이를 문화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얻은 전리품으로 간주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대체 미국 국내법이 뭐냐라고 이제 문화유청 국제교류과에 문의를 했더니 담당자가 미국에 수소문을 내서 알려주더라고요. 뭐냐면 미국에서는 1814년에 전리품 깃발 수집을 위한 의회법이 제정이 됐고 1849년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전쟁 중에 적의 군기와 색상기 등을 몰수할 것을 명령한다. 그리고 이 몰수한 그런 깃발을 보관, 보존, 전시하는 곳은 해군사관학교가 맡는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싸우자고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뺏어간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리품이라고 해서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해사박물관에서는 그렇게 이제 전리품으로 획득한 다른 나라의 깃발이 한 250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200년 이상 전쟁을 치르면서 획득한 어떻게 보면 승전 기념물이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고, 사실은 지금이야 우리가 수자기가 문화재라고 하지만 15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의궤라든가 고분의 출토품을 약탈해 갔다면 그거는 명백하게 그 문화재 약탈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자기가 전쟁 깃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해사박물관 층에서도 이게 반환은 불가능하지만 뭔가 장기 대여는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놨다고 하죠. 그래도 전리품이니까 소유는 우리 것이긴 하지만 당신들 거니 원래 우리가 장기 임대로 소유권을 우리한테 두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합시다. 그런 이렇게 타협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차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화유청 관계자가 이 장기 임대를 논의하려고 미국 현지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돌출 변수가 생겨요. 뭐냐면 이 콜로라도주 출신의 웨인 앨러드 상원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미군이 이 수자기를 이 미국이 그러니까 1968년에 납북된 푸에블로호하고 맞교환한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게 앨러드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미 미 국무부에 승인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책입니까? 이게 그러면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푸에블로 납치 사건 알지 않습니까? 예. 1968년인데 1월 23일인데 이때가 굉장히 위험했던 시절이에요. 1월 22일 이틀 전에 그 전쟁 날 김신조 일당이 뻔했었잖아요. 뭐 그렇게 예. 그 청와대를 습격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던 그때 시절이었는데 그때 원산 앞바다를 정찰 중이던 미 정보 수집함인 푸에블로가 북한 초계정에 의해서 납포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베트남전에서 이 미국이 굉장히 고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반도까지 이게 전쟁에 이렇게 휘말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루한 협상 끝에 북한 영해 침범 사실을 시인하고 말았거든요. 이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이 기록되고 있죠. 해군 사상 굉장히 예.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북한으로 봐서는 어땠습니까? 납치한 푸에블로를 원산항에 두어서 이렇게 전시를 했다가 1990년대부터는 대동강변으로 옮겨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동강이 어디냐? 1866년에 평양 시민들이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운 곳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북한이 이 반미 승전의 교제로 해서 제너럴 셔먼호하고 푸에블로를 연결져 갖고 정말 한껏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푸에블로 돌려주면 네. 우리가 수작이 돌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되게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좀 뭔가 앞뒤가 비례성이 안 맞는데요. 아니 왜냐면 남한 땅인 강화도에서 가져간 그 수자기를 왜 북한에 있는 푸에블로가 하고 바꾸자는 그러게요. 거냐.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상원이라는 사람이 강화도가 남한인지 북한인지 몰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로 봐갖고 좀 한심한 얘기긴 하지만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뭐 그렇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청에서도 이 앨러드 상원연을 막 설득도 했지만 미 국무부도 이 불법 납치된 푸에블로호하고 수자기를 바꾼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려서 결국 그 일은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가 결정이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4년간 전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찝찝한 거는 미국으로서는 승전의 전리품이지만 사실 우리로 봐갖고는 어떻게 보면 패전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네. 군대에서도 뭐 사단장기를 빼앗겼다. 뭐 부대기를 빼앗겼다 그러면 굉장히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이 수자기가 가로 세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가로가 4m 13cm이고 세로가 4m 30cm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대형 깃발인데 이 수자기의 오른쪽을 보면 또 잘려나가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뭐냐면 이 조선군 사령부를 점령한 미군들이 수자기를 이제 전리품으로 내리면서 이 앞다퉈서 깃발의 일부를 또 잘라가요. 개인적으로 잘라가는 그런 전리품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 수자기뿐만 아니라 어재현 장군의 무슨 전립, 그러니까 갓까지 이렇게 가져가고 막 그랬다는 거고 네네. 그리고 뭐 이 군대 깃발이 47개, 그다음에 포가 182문, 그다음에 화승총이 481문 이런 식으로 다 노획을 해갔다고 자랑스럽게 미군 측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양요 때 우리 숨진 병사들이 많았죠. 예, 그 미군은 사실은 3명이 죽고 예. 10여 명 부상에 그쳤는데요. 조선군은 어재현 장군 형제를 포함해서 350명이 전사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건 미군 추산이고 조선군에서는 뭐 57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네. 이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군의 증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1시간 동안 조선군 200명을 죽인 것 같다. 떼죽음을 당한 돼지떼를 바라보는 것 같다. 동료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상을 입고 신음하는 저 조선군의 머리를 총으로 쏴서 고통을 덜어주는 게 어떠냐라고 물었는데 나는 그것은 살인 행위니까 그들은 내버려 두라라고 말했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이 신미양요가 어떻게 전개가 됐길래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참담하죠. 났을까요?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이게 신미양요 발발하기 5년 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뭐 구구절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사건으로 해서 배가 전소가 되고 그 미국 소속의 선원 24명이 전원 피살이 되는데 미국 측이 5년 뒤에 1871년에 이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제 강호도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왜 그렇게 무기력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네. 페리제독인가요? 일본의 군함 예, 가지고 그렇죠. 가서 예. 대포 몇 방으로 일본 그냥 그렇습니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예. 당시의 쇼군 체제를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싸워서 예.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 이렇게 예. 또 평가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럴까요? 5년 정도가 이렇게 지난 네.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새삼스럽게 이 문제가 다시 등장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상은 조선과의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었거든요. 사실 미국은 당시에 남북전쟁을 막 끝냈어요. 1865년에 끝났거든요. 국내 정치가 안정이 되니까 아시아 함대를 대대적으로 개편해가지고 세계 제국의 길로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71년 5월 중순에 아시아 함대 소속 군함 5척을 그야말로 중무장해가지고 수병과 해병 1230명을 몰고 조선 원정에 나선 거죠. 한마디로 우리랑 수교하지 않으면은 네. 우리가 공격하겠다. 뭐 이렇게 위협을 한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포함 외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1853년에 뭐 이 미국의 이런 포함 외교에 놀라서 그냥 그 다음에 개항해버린 거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조선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그래서 미국이 인천 앞바다에 도착을 해서 우리가 해변을 좀 탐색을 하고 연안의 수심을 측량하고자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6월 1일 날 아까 얘기했던 항행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게 뭐 연안 수심 측량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냐 하지만 당시에 하늘길이 열리지도 않았고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시대에는 남의 나라 영해의 어떤 수로를 측량한다는 것은 명백한 도발입니다. 왜냐하면 수심을 재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확보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바닷길로 침략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독도 주변에서 일본의 무슨 조사선이 뭐 측량한다 그러고 뭐 해양 자원 조사한다 그래서 우리하고 또 갈등 빚고 그랬던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가만히 있을 나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단으로 이제 그 강화 해협에 미군이 그래서 손돌목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도발로 여긴 조선군의 강화 포대가 포격을 시작을 하고 미군 함대가 이제 발포를 해가지고 조미 간에 최초의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그 강화 진무영의 지도자인 이봉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하죠. 미국 함대가 허락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이다. 그래서 발포 명령을 내린 거다라고 분명하게 보고를 합니다. 미군 측은 포를 쐈으니 뭐 우리도 피해 입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먼저 발표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평화적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당신들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면서 포격 행위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 그리고 협상을 요구를 하면서 만약 요구 조건을 거부하면 10일 후에 보복 상륙 작전을 펼치겠다라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예, 저 계획 짜고 이렇게 한 그렇죠. 것 사실은 이게 제국주의 시대의 뭐 어두운 유산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조선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적반하장인 거죠. 그럼 사실 뭐 강화협이라는 게 어디냐. 이게 서울로 가는 조선의 목고문 같은 되게 중요한 바닷길이잖아요. 그 남의 영해에 함부로 들어와서 측량 운운한 자들이 뭐 사과를 촉구한다. 이게 되게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외국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조선의 500년 전통이다. 동방이나 서방이나 각자의 방식대로 살면 될 일이지 우리가 굳이 만날 필요가 있냐라고 되게 좀 점잖게 일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 곳에서 온 손님을 대접한다라는 차원에서 저도 이게 처음 알았는데 송아지 3마리, 닭 50마리, 그다음에 달걀 1000개 이런 것들을 뗏목에 실어서 미군 측에 보내는 그런 또 아량을 베풉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동방 예의지국으로서 대접을 하니 잘 먹고 돌아가라. 참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와서 좀 그랬는데 사실은 이 참 되게 어떻게 보면 먼 곳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한 건데 미군이 선물을 돌려보냈다고 하고. 그러니까 돌려보냈대요. 예,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이 조선 조정이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그 어제언을 지휘관으로 삼아서 강화도에 이제 급파를 하는데 그러나 일방적으로 뭐 1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 미군이 6월 10일 날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당시 조선 뭐 수군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무기의 성능이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가 안 돼서 이 고성능 총기 화포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남북 전쟁을 거치면서 미군이 굉장히 숙달된 병사가 됐거든요. 그런 공세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고 강화 해협의 관문인 초진인 공격 때는 미 해병이 800명이 이제 야포와 소총으로 무장을 해서 2시간 동안 냉공을 펼쳤는데 조선군은 변변한 응사도 못한 채 전멸했다라는 거고 초지진에 의해서 덕진진을 함락한 미군이 광성보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광성보면 이재현 장군이 지휘하던 본영. 예, 어재현 장군이죠. 어재현 장군이 지휘하던 본영인데 이 강화도 방위의 총사령부죠. 사실 이 광성보가 이
높이가 한 46m 되는 가파른 절벽에 있어서 천의 요새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함포 사격을 엄청나게 해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륙부대가 쳐들어오고 하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함락이 됐더라라는 거고, 이때 이제 어재현 장군 형제도 전사하게 되고 또 수작에도 하강이 돼 갖고 전리품으로 탈취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결사항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되게 열심히 쌓았다고 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자면 그 무명천을 13개를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겹쳐서 만든 그 면갑옷을 입고 싸웠거든요. 예. 그 방탄복 같은 걸로 싸웠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뭐가 흠이냐면 이게 미군 총을 맞으면 불에 탄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불처럼 이게 타가지고 네네. 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강물을 뛰어들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괴롭게 죽어가는 그런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패전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의 회고를 보면 이렇게 씁니다. 조선군은 결사적으로 싸웠다. 대부분은 무기 없이 맨주먹으로 싸웠고 아군 즉 미군의 눈에 모래를 뿌렸다라고 하고 수십 명은 총탄을 맞아서 강물에 나대는거렸다.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총탄을 맞아갖고 불이 나니까, 불이 나니까 뛰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을 찔렀다. 근대적인 총기 한 자루 없이 노후한 무기로 미국 총포에 대항했던 조선군, 가족과 국가를 위해서 이보다 장렬하게 싸운 국민을 다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미군 측에서 기록을 하죠. 아이고 참 지금 들어도 네. 마음이 아픈데요. 미국이 오간 게 수교하자는 거였었잖아요. 우리 물건 당신들이 좀 사주는 시장을 원했던 예, 것인데 예. 바로 수교하지는 않았죠. 예,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조선은 또 굴하지 않고 황전의지를 불태우고 뭐 척합이 세우고 뭐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일본하고 다르죠. 포함에게 놀라갖고 개항을 막 했는데 일본은 또 뭐 조선은 안 그러니까 결국에 미 국무부가 아시아 함대 전문을 보냅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냥 철수하라라는 지시를 내려서 철수하라. 예, 그래서 이제 미군이 성과 없이 철수를 하게 많은 게 이제 7월 3일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뭐 승전했다고도 보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 여론이 신미항로를 실패한 전쟁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뉴욕 데일리 트리뷴 같은 신문은 이 소규모 전쟁은 미국의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미국의 국제적 체면을 손상시켰고 조선의 개항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었다가 논평을 했고요. 1878년에 에런 사전트 상원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 의회에서 조선군이 미국 침략군에게 발표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뭐냐면 미국도 예를 들자면 다른 나라가 제임스 강을 측량한다고 뭐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뭐 특히나 비수교국인 미수교국인 조선으로서는 당연한 발표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학창 시절에 그렇잖아요. 최초의 통상조약이라고 해서 조미소 통상조약 맺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언제였었던 거죠? 이게 연도가 1882년에 이제 맺었으니까 그 11년 만에 맺었는데, 이 가장 먼저 조선과 통상조약을 맺은 서구 열강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조선과 통상조약을 맺으려고 일본과 청나라를 오가면서 정말 지극정성 애걸복걸 하면서 정말 맺은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막상 수교를 해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조선에서. 가난한 나라고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거고, 일본이 발판이면 된다. 일본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반면에 조선은 수교 후에 미국을 대인배의 나라라고 이제 철석까지 믿어서 아람달 믿자 미국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905년에 그 이 미국과 일본 양국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또 양해하고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양해한다라는 어떤 그런 가츠라 테프트 미략, 되게 유명한 그런 악명 높은 미략을 맺죠. 그리고 을사늑약이 이제 외교관이 박탈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먼저 주한공사관을 철수한 국교 단절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비정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고종의 특사로 해서 그 미국을 방문했다가 문녀박대를 당한 호모 헐버트 박사가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은 한국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제일 먼저 그 배신했다.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인사말도 없이 이렇게 그 분통을 터뜨립니다. 너무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수작이 우리가 반환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 사실은 지금 얘기를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장기 임대마저 안 되는 상황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달라 그러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되게 그 델리케이트한 문제였어요. 어쨌든 지금은 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사실 외교에서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자기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그
밥을 떠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짝사랑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교훈을 또 우리가 주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재의 역사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전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영화는 안소니 민겔라 감독, 맷 데이먼 주연의 2000년도 영화 리플리입니다. 정체를 속인 주인공의 잇따른 살인, 범죄물에